제가 이제 시부모님도 계시고 친정의 부모님 다 계시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직접 염을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희 대금을 배우던 중에 선생님이 저희 대표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배워보니까 의외로 이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냉장실에 이렇게 안지실이 약 2도 정도 되는데 2도 정도에 계신 그 고인이 나오면 약간 이제 얼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분을 이렇게 손을 만져가지고 이렇게 온기가 닿아서 45분 정도가 지나면 주무시듯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저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이거 괜찮다. 처음에는 할머니처럼 또 저 이상한 반응이 올까봐 좀 겁이 나서 사실은 주머니에 처음으로 창간 가는 서울대 병원 갈 때 부적을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갔어요. 어른들이 말하는 상문살. 왜냐하면 제가 이제 돌아가신 분 장례식장에 가면 그분 아팠던 데가 제가 아프고 막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갔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얼마나 긴장을 하고 했는지 그분한테는 이 한 번밖에 리허설 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한 번의 의식이기 때문에 엄청 긴장을 하고 그 45분이 지나가고 그 45분이 지났을 때 그분이 약간 얼어 있었는데 정말 주무시는 듯한 그 표정을 보고 직업적으로 되게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고 본업을 과감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의사가 될 줄 알았더니 장의사가 됐구나. 엄마 의사보다 앞에 글자가 하나 더 붙었어. 장의사. 박사 출신 장의사 별로 없어. 막 이래가지고 뻔뻔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저희 연화에 들어온 지 제가 이제 14 횟수로는 14년 차 이제 되고요. 제가 이제 주로 처음 이제 일 배워서 못 모르고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가서 처음 염해드린 분이 이제 대행 큰 스님이셨어요. 전 대학생 때 뵙고 대행 스님인지도 모르고 가서 보니까 낯이 좀 있구만 이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 입적하시면 제가 주로 가서 염을 해드리는데 이 스님들이 저희끼리예요. 저희 이제 이 일반인들도 하고 스님들도 이제 저희가 염을 해드리면 스님들 10분 중에 8, 9분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후강직이라는 게 사람 육체에 따라서 7시간부터 시작되는 사람, 뭐 8시간 되는 사람, 사후강직이 됐다가 다시 풀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가 어느 순간에 가서 염을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사후강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염을 하게 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육이 굳는 거예요, 스님. 그래서 근육이 다 굳어 있기 때문에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으세요. 근데 비구니 스님들은 제가 13년 동안 경험해 본 바로는 10분 중에 8, 9분들은 몸이 이렇게 산 사람처럼 네, 비구 스님들은 또 그거보다는 좀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비구니 스님들은 그러니까 제 느낌이에요. 정말 이게 청정하게 사셨던 그 느낌을 제가 이제 신도들이나 여러 스님들은 도반 스님을 통해서 이렇게 은사 스님들을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분을 느끼지만 저희는 누워 계신 돌아가신 육신을 보고 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행 스님 할 땐 대행 스님의 어떤 삶의 느낌이 좀 왔었고 광우 스님 할 땐 광우 스님의 성품이 좀 전 느껴졌고 정화 스님 할 때는 정말 강보에 산 아이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게 큰 스님들 진관 스님은 진관 스님대로 이 다 스님들 느낌이 저는 좀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생전에 그분들을 가까이서 뵙지 못했지만 이렇게 누워 계시는 그 육신만으로도 이 느낌을 전해 주시는구나 이런 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은 특히나 더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되게 깔끔하시고 그런 게 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 때 도법 스님한테 선덕행이라는 법명을 받았는데 제가 부의학생이 출신이어가지고 그때는 선덕행이 발음이 좀 선덕행 좀 발음이 좀 지자 들어가는 두 글자짜리 법명 이렇게 좀 멋있는 거 좀 받고 싶었는데 선덕행 좀 별로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제가 스님들 염하면서
되게 좋은 기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되게 제가 정말 선한 덕을 쌓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참 본명을 잘 지어주셨다. 요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또 하나 스님들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비구니 스님들이 몸이 굳어 있더라도 그 스님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가장 늦게 다치는 것이 귀다. 이제 저는 실제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상자 스님들이 삭발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오래도록 병원에 계시면 못하고 임종하셔서 입관실에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삭발을 해드리는데 목 같은 게 굳어 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바로 나왔을 때 굳어 있었는데 스님 귀에 스님 삭발해드려야 돼요. 스님 그러면 진짜 거짓말처럼 목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스님들이 계세요. 진짜로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그 의학적 지식으로는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일하면서 실제 느끼는 그런 좀 신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 스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완전 거짓말은 아니구나. 저는 직접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동희 스님 하실 때 제가 해거 스님 이제 마치고 저도 귀한 강의인 것 같아서 들어보고 싶어서 저도 중간에 와서 들었는데 제가 의식은 잘 모르지만 스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그 강의 들으시고 또 저희 이제 실무에서 장례 지도를 하는 이 저희들은 저희 연화에는 좀 특징적으로 다 불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른 상조들은 종교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교의 의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른 상태에서 이제 불교적인 물품을 쓰거나 이런 걸로 불교 장례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저도 불자이지만 의식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례라는 게 내가 말로 하는 기도라던가 내가 말로 하는 염불이 실제 내 행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임종 의례가 일치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수경 선생님 계시지만 저희가 이 책을 2021년도에 거의 초봄에 그죠 스님 만나서 스님들이 이 장례 치렀던 자료들이 여기저기 저기 막 있는데 이것들이 참 너무 아깝다. 이것들을 모아서 장례를 치를 때 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그다음에 종단에서 같이 일하셨던 박상희 간사님이 갖고 있던 자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수경 스님 비롯해서 스님들하고 스터디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해서 거의 1년에 걸쳐서 이 책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저도 저는 이제 유교 장례를 먼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불교 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저도 약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스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씩 실제로 이렇게 하는데 이론적인 이렇구나라는 거를 이제 서로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최대한 맞춰보려고 해서 이제 나온 책인데 막판에 스님하고 저하고 위패를 쓰는 그 위패 문구 가지고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사례마다 다 다르고 문중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그래도 이것이 더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담았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을 보시면 그래도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게 좀 진행하실 수 있을 만큼 사진 자료들도 많이 있어서 자세히 보시면은 무리 없이 큰 일을 이렇게 치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동희 스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 이제 계신 스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좀 많으셔서 이후에 이 책은 제가 봤을 때는 완성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오류도 아까 저도 앉아서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좀 조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같이 공부를 해서 좀 더 완성본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책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번 이제 이 강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시다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장례지도사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하고 스님의 시다림하고가 맞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바지를 입히고 있는데 차기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뭐 세수요 그럼 저희가 정말 손 닦으면서 네 하고 대답하면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세족이요 그러면 저희도 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 맞지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 착관이요 그러면 실제로 관을 쓰지가 않잖아요. 이제 이런 용어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전통 방식, 전통도 저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고, 하지만 이 현대 사회에 맞게 뭔가 그 전통을 담는 내용을 담는 그릇은 이 현대에 맞게 또 전통을 너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걸 좀 바꿈을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조금 스님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좀 고민해 보시고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저한테 또 피드백을 주시면 이 책이 조금 더 가다듬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책을 만들 때 한 가지 저희가 염원했던 게 뭐냐면, 정말 평생 수행을 하셨는데 상자 없이 산속에서 혼자 계시다가 임종하시는 스님들, 노스님들도 많이 있다. 이 스님들이 마지막에 여법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법답게 이렇게 모실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전국 비구니 회원장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염원을 좀 세웠어요. 근데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사실은 빨리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좀 진행이 됐으면,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왜 드냐면, 근래에 이제 제가 한 7년 정도 서울시에 무연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을 다 명단을 모아서 추모식을 하는 그런 개인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00에서 120분이 무용고로 돌아가세요. 그 중에 30%는 정말로 가족이 없는 분들, 그리고 70%는 가족들이 시신을 인도에 가지 않아서 무용고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무용고이신 분들, 가족이 없는 분들은 그분들을 화장을 해서 5년 동안 추모의 집이라는 데다가 캐비넷에다 보관을 해요. 그 5년이 지난데도 가족이 안 나타나. 그러면 산고라는 장소에다가 다 그 뼈를 붓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는데도 안 찾아가시는 분들은 바로 뼈를 다 여러 군데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 산골 장소에다가 뼈를 붓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스님들은 아직까지 가족이 없이 돌아가셔도, 제가 무연고로 스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요 근래에 뭘 느끼냐면, 스님들은 분명히 내가 출가를 해서 이 세속을 떠나서 법에 의지해서 새로운 도반이라는 가족을 얻게 되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몸은, 육신은 이 속가의 장사법에 의해서 속가의 뭐라 그러죠? 유산이 상속되는 그 법적인 순위에 따라서 내 몸 자체가 재산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녀, 부모, 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 있는 가족들을 다 찾아서 없으면 그 사람이 이제 무용고가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무용고가 되면 그 가족을 찾는 시간 이런 거 다 따져서 짧게는 15일, 길게는 30일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안치실에 보관하게 돼요. 냉장고에 30일 동안 계시다가 장례를 치르게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스님들은 그 승가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거를 인정해 줘서 장례를 치를 수가 이때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게 안 되는 사례들이 몇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면서 어려움을 몇 번 겪었어요. 어떤 걸 겪었냐면,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사망 진단서를 끊어야지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는데, 사망 진단서는 그 직계 가족, 그러니까 그 순서에 나오는 그 가족 친척이 있어야지만 사망 진단서를 끊어주는데, 그걸 찾지 못하면 사망 진단서를 끊어주지 않아요. 예전에는 스님들은 제가 도반이에요, 같은 절에 있어야 해서 주소 같이 동거인으로 찾아가면 해줬는데 요새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사망 진단을 이제 어떻게 끊었어요. 끊어가지고
화장장은 저희가 예약해 드릴 수 있어요. 저희 상조도 해줄 수 있고 친구도 해줄 수 있고 남도 해줄 수 있어요. 화장 예약은. 그럼 화장 예약해서 장례를 막 치렀어요. 치렀는데 화장장에 갔어요. 그럼 거기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접수할 때 찌개 가지고 안 하면 또 접수를 안 받아주는 화장장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법에 의거해서 원칙적으로 하는 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거기 일하시는 행정하시는 분들도 옛날에는 이제 나이 있는 분들이 그냥 아 그래 그래 아르마리로 이렇게 아 그래 해 이게 했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갈수록 원칙으로 하려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스님 장례 다 치렀는데 화장장에 가서 접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나서 그 다른 지역의 화장장으로 가게 되면 제가 그러니까 주소지에 있는 관할 화장장에 가면 5만 원, 10만 원이면 화장할 수 있는데 관외로 들어가면 최소 1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비용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관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전국적으로 화장장에 다 전화를 해서 거기는 저희 팀장이 저 팀장인데요. 스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제가 모시고 가는데 제가 팀장인 제가 가서 접수해도 받아주시나요? 다 전화해서 물어보면 어떤 데는 네 팀장님 해도 괜찮습니다. 도반 스님 해도 괜찮습니다. 신도가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데도 있고 안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이 스님이 무용고이면 무용고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는 데가 충청도 이렇게 명확하게 그런 데가 충청도에 좀 많이 있고 또 서울에는 옛날에는 다 됐었거든요. 근데 서울에도 요새 좀 깐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 이게 장례를 여법하게 치르는 스타트조차 지금 어려워지는 그런 분위기여서 아, 이 회원장 하는 거를 좀 빨리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고 이거를 스님 개인이 하기보다는 이 비구니회라던가 아니면은 종단 차원에서 그 지자체나 이런 쪽에다가 스님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단체의 어떤 이름으로 이걸 좀 인정해 줘라는 그런 압력을 좀 계속 이렇게 그 지역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던가 단체장들한테 좀 이렇게 푸시업을 좀 해주셔가지고 스님들이 이런 것 때문에 속가인들처럼 무용고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를 좀 스님들이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책에 보시면 책 내용을 보시면 제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나름 되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것만 따라가도 크게 장례를 치르시는데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안의 큰일, 장례 치르는 걸 큰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왜 큰일이냐면 태어나는 거는 출산일자를 받아서 보통 예정일이라는 게 있는데 장례는 예정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큰일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그 남자분이 80대이신데 친구분이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병원에 갇혀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갇혀 있으니까 병문안을 막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어떡하냐 이제 몇 달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떡하냐 막 이러고서 속상해가지고 오는 길에 그분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분보다 자기가 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그분보다 더 먼저 가신 거예요. 이것처럼 누가 먼저 갈지 모른다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음을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불경스럽다. 내 부모님이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 계시고 내 은사님이 살아 계신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냐. 이건 불경스럽다. 이런 생각으로 또 준비를 늦추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보면 수이라는 글자의 그 숫자가 목숨 숫자잖아요. 그 준비하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이걸 준비해 놓으시면 더 오래 사세요. 장수하세요 해서 수이라고 하고 또 미리 준비하는 관을 묘지를 미리 마련해 놓으면 그걸 수당 목숨수 집당자 장수하시라고 미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고구려나 이 옛날에 보면 시집 갈 때 보면 딸이 태어나면 그 집에 오동나무를 미리 심어가지고 그걸 베가지고 관을 만든다거나
시집갈 때 시부모님 수의를 지어간다거나 이런 문화가 있었고, 임금님은 즉위하는 그 해에 바로 관을 짭니다. 관을 짜서 오치를 몇 번씩 해요. 7번, 9번. 그 즉위할 때 이미 장례 준비를 하거든요. 그 저희도 지금 국가장을 이렇게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매뉴얼이 다 짜져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자세하게 짜져 있고, 저희는 없었지만 이제 여러 번 이제 대통령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저희들도 이제 매뉴얼을 갖추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이제 그런 매뉴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따끈따끈하게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동희 스님한테 이제 강의하실 때 스님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하던데요. 다 다르잖아요. 유교에서는 그거를 가가레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기준이라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뭐 태계나 뭐 이황 선생 같은 분들도 자기가 주자가 조선시대는 그냥 맹목적으로 주자를 따라가야 됐잖아요. 그래서 주자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 집은 대대로 이렇게 해왔어. 그래서 이걸 함부로 내가 한 번에 주자처럼 하기가 좀 어렵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주자 가래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대로 막 하려고 하다가 조선 후기가 가면 우리 실정에 맞게 바뀌어요. 그 실학자들이 하는 그 장례를 보면 이거 주자가 뭐가 잘못됐어, 우리하고 안 맞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문 가래초나 성문 상이초 보면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 그 불교의 의례집은 사실은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온 의례집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제일 앞섰다고 보는 오삼직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때 응지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분도 유학자이면서 불교 출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교하고 불교가 이렇게 접합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 불교 장례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거는 유교의 어떤 부분하고 내용이 이렇게 다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불교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좀 섞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불교의 뭔가 색채가 정신이 담겨지도록 좀 더 가다듬어야 되는 게 불교 의례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럼 기준을 뭘 기준으로 삼을 거냐? 그러면 형식은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의식이라는 걸 왜 하는지에 대해, 그 정신에 대해서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이 어떤 정신을 담고 있냐를 물어서 그게 무엇인가를 알면 사실은 나머지 형식은 조금씩 바꿔서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가장 최근에 바로 오늘 발인을 봤으니까 여산당 해거 스님 거 이 연걸식 자료집인데, 저희가 사실은 금강선언에 한 1년 전에, 1년까지는 아니어도 몇 번을 미리 이제 큰 스님이 좀 편찮으시다 이렇게 해서 갔어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이걸 얘기해도 되나 안 되나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위기도 있었고, 아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 이걸 이렇게 딱 표현하기도 그렇고 막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닌데 하다가 갑자기 딱 돌아가시니까 정신이 하나도 좀 없게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는 게 다 돼야 되니까. 첫날 제가 듣기로는 9시 51분에 입적하시고, 그날 저희는 이제 워낙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오는데 문도 스님들이 결정해야 될 거리 있거든요. 그 실무자들하고 문도 스님하고 첫날 회의를 몇 시간을 했냐 여쭤봤더니 8시간을 하셨대요. 첫날 회의를. 그 의견들이 미리 조금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으면 아마 회의 시간이 조금 줄여서 이렇게 차근차근 될 수도 있었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좀 이거 아직 좀 더 미뤄보자 이렇게 했다가
이게 입적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결정 내리는데 시간들이 좀 많이 걸렸던 사례가 있었고, 또 제가 또 이제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스님은 큰 스님을 오래도록 이제 병중에 계셔가지고 준비를 아주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입적하자마자 정말로 이것도 딱 제본만 하면 딱 되게 날짜만 박으면 될 정도로 준비하신 곳도 있었어요. 거기는 되게 차분하게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을 다해서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시봉을 드는 것도 한편으로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차근차근 뭔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가는 것도 저는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정신을 담냐? 여기 보시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기 보면 대한불교 조계종 여산당 해거 대종사 오대산 월정사 산중장 장의위원회 이렇게 쓰셨어요. 장의위원회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장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장례라는 말을 더 쓰기를 권하고 있거든요. 근데 불교 쪽은 거의 장의라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거, 장의면 장례를 치르는 의식이고, 장례 그러면 장례를 치르는 예법이거든요. 그러면 의식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장례가 좀 더 큰 범위이기 때문에 그 의식을 하게 되면 예라는 거는 나하고 상대가 있을 때 그 상대하고 나의 사이에 질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신 분하고 나하고 사이에 예법이라는 게 있고, 돌아가신 분하고 조문 오신 분하고 예법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질서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장의보다는 장례라는 말로 써야지 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장례를 바라보는 차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도 장의위원회라기보다는 장례위원회라고 해야 되는 그런 용어 문제도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연결식에 이렇게 이제 연결식 단이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이게 앉아 계시면 상주석이 이쪽이기 때문에 상주 이제 상자 스님도 여기 딱 이제 상자 스님들 이렇게 상자 스님 쓰고 손상자 이렇게 막 쓰잖아요. 쓴데 자리를 이렇게 좌복을 준비를 해서 처음에 이렇게 앉게끔 배치를 하셨어요. 바닥에 앉게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회하시는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은사 스님을 어쨌든 은사 스님을 먼저 보내게 되는 거는 유교 마찬가지로 먼저 보내는 자식의 죄스러운 마음이 표현이 되는 거 장례인데 앉아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내가 효도를 그만큼 잘 모시지 못했다 내 그 불효한 마음을 표현하려면 그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느냐? 다 서라. 그래서 좌복을 싹 다 치우고 영유식 내내 서게 하셨어요. 그 생각해 보면 앉아 있는 게 뭐 의자도 아니고 바닥에 앉았는데,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장래의 정신이 뭐지? 생각해 보면 그럼 앉아 있는 거를 고르실 거예요? 서 있는 걸 고르실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스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래의 정신에 뭐가 더 맞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서 있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용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의식을 할 때 어떤 그 마음가짐 이런 것도 의식을 할 때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빈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망 진단서가 나오면 현대적으로는 사망 진단서가 나왔다는 거는 그분이 사망하셨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장례를 치르는 그 기간 동안은 아직도 그분은 실제로는 돌아가셨지만 내 마음에는 땅에 묻거나 화장하거나 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고 그냥 믿는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장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빈소를 꾸밀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빈소를 꾸며가지고 거기에 음식을 올리는 것,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음식을 먹겠습니까? 하지만 생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아직은 그 빈소라는 공간을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거를 그렇게 우리가 믿자는 거죠. 믿기 때문에 거기다 음식을 올려드리고 절을 하고, 그리고 바로 그냥 상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입관이라는 걸 해서 관에 넣어드려서 한 가지 절차가 끝나야지만
유교적으로 말하면 첫날 수질만 둘러 머리에만 새끼줄을 꼬아, 둘째 날 요질 허리에만 새끼줄을 꼬아, 마지막에 관에 다 넣었을 때 나머지 상복을 다 입기 때문에 성복이란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마침내 다 상복을 갖추어 입어서 내가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성복이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올려드리는 것도 살아있는 사람이 뭔가를 했다고 해서 음식을 올려드리지 않아요. 고인에게 뭔가를 했을 때 음식을 올려드리는 예이기 때문에 가서 저기 이제 성복제라는 말은 사실 성복은 누가 하느냐? 살아있는 저희가 하는 게 성복이고, 그걸 했다고 해서 제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을 염을 해드려서 입관을 했기 때문에 음식을 올려드리는 게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복제라는 단어도 뭔가 장례 정신에는 좀 맞지 않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빈소에서 우리가 언제 그 상복을, 저희는 지금 스님들은 상복을 안 입으시지만 옛날에는 그 유교의 그 오복도에 따라서 승복도도 이렇게 그림이 다 있거든요. 촌수에 따라서 스님들도 다 입는 옷이 다른데 지금은 스님들 거의 다 그냥 입으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복을 이제 최복이라고 해서 어깨에 부판이라고 해서 여기 부모님을 여의고 이제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무거운 마음을 어깨에다가 짐을 실는다고 해서 부판을 실어주고, 등에다 맨다고 해서 여기다도 하나씩 천을 붙여주고, 그다음에 부모를 여의는 슬픈 마음이 찢어진다고 해서 여기다 최라는 걸 손수건을 달아주거든요. 상복에, 굵은 제복에. 그래서 이 최라는 것, 슬픈 마음을 본따서 저희는 이제 스님 장례 때 여기다 배상장을 달아드려요. 이걸로 상복을 대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어서 빈소도 처음에는 빈소에서 있다가 점점점 계시던 곳에서 하나씩 멀어지서 나중에 이제 장지까지 가게 되는 그런 절차들이 사실은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돌아가셔서 끝, 이게 아니라 조금씩 단계를 두어서 그걸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해 놓은 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위패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수경 스님하고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위패 같은 경우도 다 문중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를 빈소에 계신 동안, 그러니까 답이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갓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위패에다가 신원적이라는 걸 쓰자. 그리고 답이하고 나서 반원에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선, 은사 이렇게 쓰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신자들에게도 하실 때 그렇게 좀 반원을 와서 위패를 그때 돼서 선이라던가 이렇게 좀 달리해서 이렇게 다르다라는 마음가짐을 좀 그 형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아까 페이지에 보시면 스님들께서 딱 그 3일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머릿속에 좀 담고 계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보시면 페이지, 지금 그 책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14쪽에, 이게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전에 필요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스님들께서 결정하셔야 될 게 임종을 어디서 하실지, 사찰에서 하실지 병원에서 하실지.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좀 뭔가 달라지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장례를 사찰에서 지내실 것인지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다비는 화장장을 가실 것인지, 그다음에 사찰에서 다비를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 게 일단 사전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또 조문객들을 맞이할 때 조의금을 받을지 말지, 거마비를 드릴지 말지, 이런 걸 아예 명시를 하셔야지 혼란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걸 사전에 먼저 결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임종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시는데, 이제 1번은 제일 중요한 게 수의. 아까 저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스님이 평소에 입으시던 거 입으시는 게 가장 좋겠죠. 나머지 이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부속이라고 해서 그것들만 따로 챙기고, 새로 하셔도 좋지만 지으셔도 좋지만 평소에 입으셨던 거
입고 가시는 거 좋고, 그다음에 영정 사진 이걸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데 뭐 크게 하실 경우에는 3가지 정도 사이즈가 3가지가 빈소에 놓을 거, 연결식 재단에 놓을 거, 그다음에 운구할 때 들고 갈 거 사이즈마다 좀 다르게 하셔야 되고 보통인 경우에는 이제 1가지 사이즈로 해도 되는데 좀 내가 크게 장례를 준비하겠다 하시면 3가지 정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거는 책 속에 보면 사이즈가 구역 사이즈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확보하셔야 돼요. 문도들 명단, 그다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는 실무자들, 현수막집, 저희처럼 장례 전문가들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 연락처들을 확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준비 단계에 꼭 필요하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행정적인 준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약에 오래도록 아프셨다 하시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해서 내가 연명 치료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 급한 상황에서 저희 나라에서 존엄하게 죽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돌연사. 돌연사 한 다음에 주변에게 발견되지 않아야 돼요. 24시간 안에 발견되지 않아야지만 존엄하게 죽을 수 있어요. 저희 나라를 만약 24시간 안에 내가 돌연사를 했는데 발견됐어. 그럼 바로 병원에 가면 의사들도 살려내야 될 윤리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를 뚫든 뭐 심장 하든 뭐 심폐소생을 하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렁주렁 달고 몇 달 또는 막 이렇게 길게 가시게 되면 저희가 염해 보면 그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육신이 뭐라고 해야 되죠? 많이 상해서 오시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야 한국에서는 존엄하게 죽으려면 돌연사를 해야 되고 그때 주변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발견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농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해놓으시게 되면 살아있는 이제 가족들이나 이제 상자들에게 그런 고민거리를 좀 줄여줄 수 있어요. 그걸 안 해놓으면 불효자가 된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준비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재산에 관해서 뭐 통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미리 정리를 이렇게 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얼마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사망 신고를 뭐 한 달 안에 해야 되는데 그걸 덜컥 미리 해 놓으시면 통장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 이제 그런 이야기라던가 제일 중요한 게 스님들이 출가를 했지만 돌아가시게 되면 내 몸은 재산이 돼서 누구의 재산? 속가 가족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속가 가족에게 그걸 먼저 묻기 때문에 만약에 이 스님이 속가 가족이 있다 그러면 가족들하고 원만하게 스님들이 장례를 치르니 속가 가족들이 충분히 설명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사망 진단서를 끊거나 화장장에 접수할 때 그런 것들을 도와서 옆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잘 오래도록 왕래를 안 하셨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상속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미리 얘기를 충분히 사전에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런 걸 안 해놓게 되면 돌아가신 다음에 행정적으로 법적인 문제 이런 것 갖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스님은 좋은 뜻으로 했지만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가 가족들하고 반드시 그 은사 스님이든 도반 스님이든 그분이 진짜 속가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분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놓으셔야지만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연결식을 준비 이제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거나 만들 수 없다 작은 장례를 한다 그러면 아까 대수기야처럼 작게라도 그 돌아가신 스님을 이렇게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려면 평소에 좀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행장 같은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스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좀 미리 해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즐겨시던 좋아하시던 경구가 있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기록을 해놓으시고 글씨를 쓰는 게 있으시다면 그런 것도 따로 이렇게 챙겨 놓으셔야 되고 지난번에 어떤 스님은 옛날 막 오래전에 개첩 받은 거라던가 만호 스님한테 받았던 무슨 글구 같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상자 스님들이 관에 넣어달라 이래가지고 저는 막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어디 박물관에다도 이렇게 보관하고 비구니 스님들 그 아카이브 이런 데다도 내가 좀 막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얼른 막 사진만 찍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영호님한테 드리긴 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속가인들은 그 빈소 앞에 테이블에 추모 테이블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사진이라던가 아끼던 물건 같은 것들 전시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런 데다가 이렇게 크게 연결식을 못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올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강의 영상이라던가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미리 좀 이렇게 차분차분 챙겨 놓으시면 연결식을 준비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게 준비하시는 단계가 좀 필요하시고, 두 번째 이제 실제로 이제 입적하시게 되면 나머지 과정은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해보면 은사스님 잘 모셔가지고 같이 막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저희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손이 잘 맞는데 스님은 마음이 그득한데 저하고 하다 보면 제가 그냥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하다 보면 착착착 되는데 스님하고 할 때는 이게 이제 솔직히 배로 더 힘이 들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마음은 저희보다 더 지극인데 이게 숙달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분에게 옷 입히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일 실습하실 때 스님들께서 그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훨씬 내 마음을 내 행동으로 표현하기가 훨씬 쉬우세요. 조금만 알고 계셔, 원리만 알고 계셔도.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막 은사님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이게 뭔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를 한번 배우고 나시면 손에 있고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걸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실습하실 때 그거를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첫날에 수시하시고 안치하시고 그다음에 안치가 시작되면은 부고 알리고 조문이 시작됩니다. 첫날이 이제 그렇고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관을 제일 큰 게 이제 입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대수가를 하거나 밤에 아니면 그 다음 날 셋째 날 아침에 큰 장례 같은 경우는 발인을 이제 연결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식 준비가 되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3일장에 연결식 준비하기가 사실 시간을 되게 촉박하지만 해고 스님 같은 이제 5일장을 했지만 5일장 하는 동안도 연결식 준비가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6시에 회의하시고 저녁에 9시에 또 회의하시고 5일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들 나중에 막 정말 잠이 모자르셔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씩 준비해 놓으시면 그런 수고로움도 좀 덜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발인하셔서 답의하시고 반원하시면 이 3일 동안의 장례가 일반적으로 3일 장례가 치러지니까 3일 동안의 장례가 이렇게 여법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장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오신 분들한테 한 일주일 이내에 감사 인사를 장을 이제 보내시고 그다음에 47일째를 또 지내시고 7일째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해마다 돌아오는 기제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장례 과정이 딱 돌아가신 그 3일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이후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그 사전 단계 그것들이 사실은 좀 지금 이제 스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뭔가 잘 모르셔가지고 너무 안타깝게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이 발생할까봐 그런 거를 좀 사전에 조금 준비하고 막아주는 거 이런 걸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신 기증을 하시면 그 이제 지금은 시신 기증을 하셔도 옛날만큼 그 해부를 사실은 저도 그 중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도 해부학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중국에서 그 시신들은 보통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시신을 받아서 했어요. 제가 그 해부학했던 그 시신은 총상이 그러니까 총살 당한 분이 포르말린에 10년 동안 계셨던 분의 시신을 받아서 했는데 중국은 그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가 자기 말 총알도 자기 돈을 사야지 사형을 시켜준대요. 이상한 나라인데 그래서 그분을 했는데 지금은 의학적으로 내가 시신을 기증하고 싶어도 이제 그 시신 기증이 옛날만큼 귀하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했다 그러면 거기를 이제 그 모시고 가서 그것들을 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 처리를 하고 유해를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모시고 가서. 맞아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맞습니다. 네, 요즘은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장례라는 거는 그 혼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육신을 처리하는 과정이 한 과정이고 그 육신 말고 그 영을 이렇게 죽음을 인정하고 그걸 산 사람이 이별하는 과정이 장례이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이 되고 만약에 뭐 부검을 하거나 장기 기증을 할 경우에는 그것만 적출해서 하고 그 몸이 오면 뭐 어떤 경우는 좀 꼼꼼하게 꾸며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듬성듬성 꾸며가서 오면 그걸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입혀드리고 시신기증하게 되면 바로 장례 육신은 바로 못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다 뭔가를 다 하시고 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셔서 저도 우리 노수님이 시신기 전까지 예전부터 다 해놓으신 거서 이번에 이제 준비하느라고 알아봤더니 그 아까처럼 귀하지 않아서 그 해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시신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언제가 될지 이제 초상은 다 치렀지만 나중에 또 시신을 저기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노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저 혼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라고 취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좀 스님들도 그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스님, 이제 질문은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스님 푹 쉬셨다가 내일 아침에 저희가 실제로 이제 한번 서로 도반을 위해서 주검이 돼서 한번 이렇게 해보고 해보시면 더 이렇게 몸에 잘 익혀지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